1982년 개봉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2019년을 배경으로 만든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복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미래 세상을 예측해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의 날 행사를 하면 로봇과 얘기를 나누고 또 그 로봇이 하루 일정을 알려주는 걸 이제 독후감으로 쓰곤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기가진이가 이제 일정을 얘기를 해주고 또 저랑 대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0년에는 정말 차가 하늘을 날고 우주로 여행을 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수백 번을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고 계란 수플레 레시피가 유행하는 오늘이 웃음내라고요. 이렇게 깜깜한 새벽을 지나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하루도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은 어둡고 심심하게 흘러가지만 언젠가 나타날 아침은 분명 오래 이어질 거예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오감자극 영화 식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달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주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이번부터 영화 식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영화 식탁 팀이 결성되기 전까지 이곳 저곳에서 우울한 소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인데요. 주디 씨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 이렇게 방침이 네,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잘 실천하는 걸 넘어서 저는 거의 집에서만 콕 박혀서 집콕 생활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지방령이신가요? 거제 지방령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집 밖을 나오질 않습니다. 첸 음,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요, 일단 알바를 병행하고 있고, 어, 또 마냥 그 재택 수업 때문에 마냥 집에만 있기에는 공부가 안 되는 환경이어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든 일상을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아주 바람직하네요. 바람직한가요? 아,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음, 미흡한 것 같아서 요즘 반성하는 중입니다. 참 이런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들이 통제되고 나니까 이제 제 스스로 선택한 이 자유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고 또 동네 도서관에 가는 거,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를 거니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빨리 학교 가서 강의 듣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셨군요. 재택 수업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기는 한데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들이 불편해지니까 좀 이번 기회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는 저번에 서로의 영화 취향을 함께 공유했던 프롤로그에 이어서 일화는 매운맛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매운맛은 바로 뭐죠? 재난 영화입니다. 그렇죠. 재난 영화입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 식탁 일화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재난 영화들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그 중에서도 영화 부산행을 저희 메인 DC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 저희들끼리 영화에 대한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에피타이저부터 즐기러 가볼까요? 자, 이번 에피타이저 코너에서는 국내나 해외에서 개봉했던 여러 가지 재난 영화들을 잠깐 이야기하며 입맛을 당겨볼 건데요. 자, 여기서 재난 영화라는 게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에 국한된 재난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재난 중에서도 부산행을 메인으로 다루는 이유는 그 좀비라는 바이러스? 일종의 바이러스라는 국가의 재난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에피타이저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재난 영화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접촉으로 병이 전염되는 것부터 병에 걸렸을 때 마른 기침을 하거나 고열을 보이는 증상, 심지어 박쥐로부터 그 전염 경로를 예측한 것까지 똑같아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 라며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다시 재평가 받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거기서 이런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늦장 대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과잉 대응으로 비난받는 게 낫다. 정말 현 시점에 딱 맞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저는 재난 영화들 중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주제, 테러 네. 바이러스 외에도 존 크레신스키 감독의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재밌게 봤거든요. 네. 첸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콰이어트 플레이스 제목 자체에서 그 주제가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스포일 수도 있지만 콰이어트 네, 플레이스인 이유가 있죠. 그쵸. 네. 소리를 내면 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괴 생명체들이 이제 소리가 나면 그쪽에 약간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 배경이 2020년이라고 봤는데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를 다룬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괴 생명체가 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설정이 좋았고요. 일반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를 다룬 재난 영화와는 다르게 그 이러한 상상, 인간의 음, 상상으로 인한 재난을 다룬 영화라서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 굳이 전염병에 국한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영화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물론 긴장감도 있고 아주 네, 재밌었습니다만 네. 논리적인 허점이 몇 아,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 이 괴 생명체를 그 엄마 역으로 나오시는 네. 분이 총으로 헤드샷을 날려버립니다. 음,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외피가 오픈이 되면 그 정도로 약해지는 괴 생명체인데 네. 군인들이 이것들을 절멸시키지 못해서 음, 인류가 전멸하다시피 음, 사라졌다는 것과 또 이 아빠가 여기에서 나오는 딸이 청각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각 장애인 딸을 위한 보청기를 만들어 주다가 고주파가 이 괴생명체한테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저희 전 지구적으로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 사실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음, 음, 인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됐다는 게 좀 음, 1차적으로 네. 문제가 있지 않나.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허점이 많은 영화다. 그쵸.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뭐죠? 이 엄마 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임신을 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히 이 사태가 일어나고 한 40일쯤 될 때는 네. 임신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 아닌데 한 400 며칠 되니까 만삭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애를 낳는 네. 과정에 산통은 어찌어찌 참았다 쳐. 네네. 근데 이제 애가 나와서 우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이제 애 입을 막으면 숨을 못 쉬죠. 그쵸.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관 속에 가두다시피 하는데 음, 요거 임신은 거의 자살 행위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거를 애를 안 떨어뜨리고 가만히 놔뒀다고 이게 약간 음, 저로서는 네. 다 같이 죽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 역할은 잠재적 살인자다? 그쵸. 참 가족들을 위하는 네. 척하면서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영화적 설정들이 네. 참 어떻게 보면 과도한 영화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속편도 나오니까요. 속편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2편까지 한번 봐주는 걸로 네, 할까요? 2편도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네.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9월 달로.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 한번 존버해봐야겠네요. 좀 뭐? 네. 컨테이전이나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렇게 흥미로운 해외 재난 영화들이 많은데요. 주디 씨는 국내 재난 영화들 중에서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해외 바이러스 재난 영화로 컨베이전도 있고 네. 호텔 뭄바이도 여러분 꽤 볼만 하더라고요. 테러를 음. 다룬 영화인데 네. 네,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도록 하고요. 네. 저는 국내 바이러스 영화로는 김성수 감독의 감기라는 작품을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저는 이 감기라는 작품이 지금 현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말 유사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공기 이제 비말로 네. 전염이 된다는 점이 정말 흡사하고 음. 이 영화도 역시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예측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네, 또 그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음. 다 같이 이제 운동장 같은 데 모아놓고 불 질러서 소각하는 그런 음.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와서도 시체 처리장이 부족해서 다뭐 음. 냉동 박스를 동원해서 얼리거나 또 단체로 이렇게 정말 쌓아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모습이랑 약간 오버랩 되면서 가슴 찡한 게 네. 있더라고요. 음. 또 국내 재난 영화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재난 영화보다 좀 더 와닿고 네. 좀 더 무서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렇잖아요. 감기나 해운대, 타워 등등 국내 재난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보고 나오면 왠지 지명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그쵸. 같고 하기 때문에 더 으스스하고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그쵸. 그 뭐 괴물 같은 영화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고 부산행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과 같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 네. 또 엑시트, 터널, 연가시, 괴물 이런 재난 영화들이 또 클리셰가 점철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쵸. 재활용도 되지 않는 데빌 네, 일종의 예, CJ 감성 재난 영화라고 할까요? 예, 네. 악역들이 등장을 하고 요런 캐릭터들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죠. 네. 네. 그리고 주인공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막 성장을 해가지고 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헤어지는 그런 음. 그런 네네. 네. 요런 국가 재난 영화들 참 많지만 저는 부산행이 재난 영화계에 큰 혁명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좀비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부산행을 한국형 좀비 영화의 서막으로 아주 정말 새롭게 봤습니다. 네, 그쵸. 제가 평소에 스릴러나 공포, 좀비 장르를 좋아하는 편인데 외국 좀비물은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음, 한국 좀비물을 정말 약간 작품성 있고 좀 퀄리티 있게 만든 거는 부산행이 처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고요. 2016년 한국에 나타난 신선한 유형의 재난 영화. 바로 부산행이 이번 영화 식탁 메인 디시에서 다룰 영화입니다. 다음 코너에서 영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자, 이번 메인 디시 코너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화 부산행에 대한 기본 영화 정보부터 줄거리, 나오는 등장인물,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들을 함께 다뤄볼 텐데요. 우선 영화 부산행에 대한 간단한 영화 정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부산행은 연상호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감독은 원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첫 실사 영화이자 상업 영화인 부산행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부산행 만들고 나서 약간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 혹시 보셨나요? 아,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 이것도 그 똑같이 약간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음,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연상호 감독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에는 대표적으로 돼지의 왕, 창,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주로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고 음울한 분위기를 주는 영상미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 서울역? 네, 서울역 있잖아요. 그게 서울역 다음에 부산행이 바로 이어지는 건데 네, 부산행에서 왜 정체 모를 노숙자 한 명이 겁에 질려서 오돌오돌 떨고 있잖아요. 음, 역 안에서.
그 사람이 서울역에서부터 도망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 봤기 때문에 더욱더 공포심이 큰 거였다고 그렇게 아, 설명돼 있어서 네. 아, 그렇게 세계관이 이어지는 거였네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음. 부산행이 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 영화 감독작이라고 합니다. 첫 작품이 이렇게나 흥행을 하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행이 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어서 제69회 칸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상업 영화 작품이 국제적인 영화 행사에 초청이 된 것에 있어서 영화 부산행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영화 부산행의 줄거리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주디 씨? 네, 영화 부산행은 알 수 없는 좀비 바이러스가 서울에 퍼지고 그 중에 좀비가 된 한 사람이 부산행 열차에 타면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 좀비가 된 사람이 네, 심은경 배우분이셨죠? 그러면 그 장면에 노숙자가 네네, 본 건가요? 노숙자는 또 따로 네. 있고 심은경 배우님은 또 따로 있어요. 아, 감염된 채로 탔고 네. 이제 화장실에 스타킹을 올가맨 채로 음, 이제 칸을 걷다가 네. 승무원을 물어뜯어서 악몽이 시작이 아, 되죠. 맞다. 한편 주인공 역의 서구도 딸 수아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같이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후 열차 안에서 좀비로 변한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 간의 생존을 건 대결, 그리고 생존자들끼리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거의 열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서 더욱더 심장이 쫄깃쫄깃했는데요. 객실과 객실, 문과 문, 열차 화장실과 그 밖. 이렇게 얇디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좀비와 생존자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영화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가 전개되는 공간인 달리고 있는 열차 속은 고립된 공간이라는 상황, 그리고 당장 뛰쳐나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좀비들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영화를 더 스릴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좁은 공간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지루해질 때쯤 영화 중반에 부산행 열차는 대전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들이 열차 밖으로 나가서 대전역인 넓은 공간에서 좀비들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비가 된 군인들이 떼지어 몰려와 습격하는 모습이 딱 좀비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장면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 영화에서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이 부산행이 좀비물, 그러니까 한국 좀비물이 네, 주류로 나온 첫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중들한테 이 좀비물이라는 인식을 잘 심어준 것 같아요. 이러한 음, 장르가 뭐, 좀비라는 게 삼류적인 소재가 네, 아니다 하는 그쵸. 거를 그 B급 영화에서만 나오는 소재가 음, 아니라 이렇게 박진감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요 부산행에서 좀비들의 움직임이 아주 사실적이고 아, 인상적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왜 좀비 영화들 보면 요 좀비 역할을 특유의 한 움직임. 네, 재현 약간 이 엑스트라 분들의 네. 몸놀림이 좀 어색한 경우도 있어요. 관절들이 다 따로 논다거나. 원래 그런데 따로 놀지 어, 않나요? 원래 따로 노네. 그러니까 좀 볼 때 네.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네. 부산행에서는 실제로 뭐 비보잉을 하셨던 분이라거나 아, 맞아요. 약간 예, 현대무용, 뭐랄까? 그 그런 무용 관련한 분이 지도를 했다고 본 것 그런 분들을 같은데. 섭외를 해서 네. 정말 움직임이 리얼하고 정말 좀비를 보는 음, 것 같은 네.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왜 노숙자를 보고 네. 정말 끝판왕 악역으로 나오는 용석이가 이제 그 서구의 딸 수환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멘트를 하잖아요. 네, 그쵸? 전 이 어린 친구에게 건네는 이 대사가 인상 깊었어요. 좀 다른 데 꽂히는 스타일이라. 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악역을 맡은 용석과 또 인간적인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는 서구였는데요. 용석과 서구는 각각 대기업 임원이고 또 펀드 매니저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는 그런 기성 세대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는 음, 식으로. 아, 그건 당연한 건가요? 그렇긴 한데 음, 사실상 감독이 이런 인물을 집어넣은 의도 자체가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좀 거죠. 일종의 비판하기 위해서 예. 그 자기 생존과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고자 이제 음, 남의 그런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서 조금 음, 충격적이기도 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이잖아요. 요런 사회 속에서 어릴 적부터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과 음, 경쟁 의식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받아온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버티고 또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감독이 뭔가 사회 비판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이런 각박한 네, 사회의 모습. 그쵸.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인공 서구도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수환이에게 지금 같을 땐 자기 자신이 제일 우선이야. 알았어? 라며 딸을 다그치잖아요. 아빠가 정말 교육 철학이 멋져요. 아빠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생존 앞에서는 이 선이라는 가치가 무시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교육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근데 생존을 앞에 두고 선과 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존을 앞두고 사실상 저는 현실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적으로 행동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사실 그건 또 그래요. 네, 그쵸. 네, 그거는 제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목숨의 갈림길에 네. 섰는데 요 선과 악이 한 줌의 가치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쵸.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충분히 있을 법도 한 말이고 행동이라는 생각도 그쵸. 드네요. 네. 그런데 이 용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 이분은 살아남고자 하는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오히려 그게 비호감이었어요. 거의 그쵸? 바퀴벌레급이에요. 지구가 멸망해도 생존력이 맞아. 홀로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 이렇게 이기적일 거면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왜 그 끝에서 그러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을 미끼로 이 좀비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는 기본이고 나중에 서구 일행이 좀비 무리들과의 사투 끝에 생존자들끼리만 있는 칸에 도착했을 땐 고도의 정치질을 하면서 그쵸.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네, 정말 이 용석이라는 인물은 악의 표본. 감독이 정말 이 인간의 표독스러움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런 잘못된 행동을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면서 네. 일말의 양심의 그쵸. 양심의 죄책감을 가책.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네, 그쵸. 그런 것을 보고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이제 네, 끝까지 가면 극대화되면 추악한지 그쵸. 인간의 보여주는 추악함. 네.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상황을 코로나 사태와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봤어요. 용석 입장에서는 또 어쨌건 다른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거나 요런 음, 거는 뭐 어떻게 비호받을 수도 없는 행동이긴 한데 정체불명의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감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음, 상황이었고 또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객실을 몇 칸이나 지나쳐서 그쵸. 자신의 칸까지 온 서구 일행 중 누군가가 네. 혹시나 다쳐서 좀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15호 객실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란 말이죠. 음, 어떻게 보면 어, 저희는 주인공 시점에서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힘겹게 좀비 음, 무리들로부터 벗어난 주인공 무리들에게 더욱더 감정이입이 되어 있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15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겐 불확실한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는 없었을 거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비감염자와 감염자들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대상자들을 따로 격리시켜 두었잖아요. 네. 그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올바른 조치였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 달라라고 음, 국민 청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마냥 비인도적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용석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악랄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쵸, 그렇게 불확실성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이유는 없기는 합니다. 이 현 사태에 들어서 용석이라는 인물의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쵸. 저는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네, 이 용석이라는 인물, 이 재평가, 궁예의 재평가. 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요? 누구인가? 네, 그렇네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 비유해 보니까 그 장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용석이나 서구처럼 이기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 한편 윤상화나 그의 아내 성경 그리고 열차 기장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부산행이 좀비라는 재난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자식을 둔 아버지, 아내가 임산부인 남편, 어린아이, 학생, 노숙자 등 다양한 신분과 상황에 놓여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그마다 다 다른 대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상 깊은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마동석 씨가 연기한 윤상화 역의 인물을 보면서 정말 그 영화 속에서 사이다를 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좀비를 때려잡는 정말 이게 약간 초인적인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남편이라는 그 입장에서 나오는 그러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아, 위해서. 그쵸. 뭐 굳이 몸집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이러한 인간다움? 약간 어쩌면 휴머니즘을 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싶은 그런 감독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냥 다양한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나오는 인물마다 또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영화상으로는 또 많이 생략되기도 했지만 네. 그 사연으로 인해 누군가는 문을 활짝 열어서 좀비가 살 수 있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신을 희생해 스스로 좀비가 되기도 하고 음, 또 그렇게 끝까지 좀비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모두 보면 각자가 했던 등장 인물들의 행위들이 자기 스스로든 타인이든 어쨌든 이게 가족으로서의 사랑이든 음. 뭐 인류애든 연인으로서의 사랑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또 정의로워지고 또 용감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그 할머니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분 정말 아무리 영화를 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지만 좀 이해가 안 가긴 했거든요. 음, 물론 이 영화에서는 그 용석의 일행들을 벌을 주려는 권선징악적인 음, 사이다 같은 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저 할머니는 뭔가 음, 하는 생각을 했던 자신의 친구가 좀비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좀비의 밥이 되라고 문을 열어주는 음.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거죠. 이렇게 열차 객실에 약간 네,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친구를 발견하고 그 그쵸. 친구를 보고 약간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여는 언니를 네, 보고 언니를 보고 다 죽어버려. 아, 어쨌든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언니가 좀비가 음, 돼서 음, 니들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문을 네, 열어버리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통쾌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 그 15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구 일행을 내쫓았잖아요. 네, 그쵸.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장면은 결말 부분에서 서구의 회상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그 서구가 결국에 좀비가 된 용석에게 물리고 나서 그 자신도 좀비로 변하기 전에 나오는 과거 회상 장면이 있는데 그 수환이가 아주 갓난아기인 시절 음, 그때 약간 그 수환이를 약간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서구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기는 했는데 약간 억지스럽게 감동을 쥐어짜는 느낌이 음, 들었어요. 좀 부성애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휴머니즘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그 한국 영화에서
감동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을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긴 한데 그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그 장면이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굳이 있어야 하는 장면인가? 음,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휴머니즘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에서의 결말을 보면 이 영화는 어찌되었든 저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네, 어쨌든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엔딩을 보면 결국에는 임산부와 어린 아이가 살아남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보면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음, 미래 세대들이 살아남은 건데 네. 재난이 닥쳐도 아직 세상에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딩은 좀 마음에 드는 게 모두가 죽는 결말이었으면 사실 좀 암울한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인류애는 처참하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저는 그 특히 수환이가 살아남아서 울면서 노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거는 정말 억지로 감동을 유발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서 좀 감격스러웠어요. 어쨌든 살아남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함으로써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게 좀 감명이 깊었고 그 장면은 정말 그 눈물을 쥐어짜내는 억지 감동을 싫어하는 저에게도 저도 좀 울컥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딱 사살하라는 오더가 떨어졌을 네. 때 딱 노래소리가 들려서 이제 총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결말을 놓고 보면 부산행은 좀비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측면을 다룬 꽤나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첸 씨, 혹시 아시나요? 부산행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 영화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후속편인 반도가 곧 개봉한다는 사실을요. 아, 네, 맞습니다. 또 거의 주연이 아주 남다르신 분이죠? 훌륭해요. 문정아 할 준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 그 영화 기대하고 있고요. 또 부산행의 프리퀄인 서울역 저희도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연상호 감독의 말에 따르면 서울역은 부산행의 프리퀄이지만 엄연하게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하는데요. 둘 다 좀비들과의 사투를 다루는 영화이지만 서울역이 좀 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서울역과 부산행을 함께 보시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부산행을 감상하고 감독이 두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영화 부산행의 감독과 줄거리, 등장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메인 DC에서 쭉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평과 별점에 대해서 저희 DJ 말고도 PD님과 작가님까지 함께 불러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네. 우선 주디 씨. 주디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셨죠? 저는 주인공들이 열차라는 고립된 공간 안에서 총 한 자루 없이 좀비들을 상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주위에 있는 맨몸으로. 것들, 네, 그쵸. 야구 빠따 있으면 야구 빠따로 때리고 또 맨주먹으로 이렇게 저 그 팔 온, 둘둘 온 몸을 감싸가지고. 다해 네. 반격하기도 하고 이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이기심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이기심도 있지만 또 이런 이기심을 이겨내는 요소가 음, 결국 사랑이 아닌가 하는 음, 그런 교훈도 주고 있어서 부산행 아주 잘 만든 한국형 좀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스릴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게다가 주인공이 흥행보장 공유다. 이 수트핏 보실 수 있거든요. 완벽하네요. 네, 말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영화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 이 영화에 5점 만점에 4.5점을 주고 싶네요. 오, 네. 첸 씨는 부산행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 그 사실 한국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그 부산행은 잘 만든 영화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원래 한국 영화 특유의 흥행몰이 요소들, 억지 감동이라거나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는데 부산행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덜감이 되어서 좋았고요. 억지스러운 설정이 아니라 만약 정말로 좀비가 한국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각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들로 관객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또 그 좀비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좀비의 모습, 움직임 그런 것도 구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행에 5점 만점에 3.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D님이랑 작가님의 감상평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영자랄 분들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영자랄 1 원작가입니다. 영화는 연출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마블 영화도 집중해서 보질 못하는데 이 영화는 생존자와 좀비와의 추격전과 싸움씬을 굉장히 몰입해서 봤어요. 근데 단호하게 말하자면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에서 얻는 교훈은 딱히 없었어요. 전 보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용석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인류애가 그냥 싹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DJ 첸 씨가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 눈물 센 자극 서구의 회상씬을 말했잖아요. 그거 정말 오글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3점을 이 영화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랄 영자랄 이PD입니다. 저는 부산행 영화 어떻게 봤냐면은 5점 만점에 4점을 줬거든요. 왜냐면 영화가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비 영화의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면서 누군가를 지킨다. 음. 그러면서도 부산행에는 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음. 그러면서 음. 영화가 좀 조잡해질 만도 한데 그런 거를 좀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매끄럽게 이런 많은 부분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서 음. 좀비 영화를 만든다는 게 제 생각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B급 영화로 계속 남아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적 때문에 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제 기준에서는 줬고요. 1점이 부족한 이유는 아까 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호랑 영화이상 그의 뭔가 감동이나 그런 걸 음. 찾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모든 요소가 재미만을 위한 요소가 아니었나. 그 마지막에 심파적인 요소까지도 신파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너무 재미만을 위해서 모든 네. 거를 넣지 않았냐. 모든 요소가 재미만을 위해. 그러니까 악과 선의 대립 뭐 이런 거조차도 음. 뭔가 교훈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이거 넣으면 재밌겠지. 맞아. 어쨌든 이런 느낌을 받아서 엄청 재밌는 영화는 맞는데 음. 이게 최고의 영화 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4점을 줬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 PD님과 작가님이 영자랄 분들이셔서 그런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짚어내셔서 감상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1화에서는 코로나 이슈에 걸맞은 재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이 재난 영화 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에서 살아남기. 이 시국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네. 그렇게 찍고 있는 거, 저희도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아, 저에게 이번 봄이 로맨스 장르이길 바랬는데 말이에요. 이 아쉬움을 영화 식탁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카롱보다 달콤한 맛을 지닌 멜로 영화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화 식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기획 연출 이동영. 구성 원하경. 진행 이준희 이채은이었습니다.